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이 이른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원래는 여성이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초콜릿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날인데요. 그런데 요새는 이런 날이 여성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초콜릿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남성들에게 무차별 공습으로 투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거나 차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소극적인 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날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날들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기보다는 좀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식으로 이 동료 여직원들한테 초콜릿 받으면서 기분 좋거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성들이 있다면 그런 남성들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아빠, 화물차 운전하면서 먹는 거 쓰는 거 아끼시는데 화물복지 삼성카드로 바꾸면 기름값 할인된대요. GS칼텍스 S51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00원 혜택. 화물복지 삼성카드. 아빠 화이팅! 연회비 없음. 연체이자율 연 20일에서 27.9%.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품 설명서 약관 참조.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영수 특검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새벽 1시쯤 귀가가 아닌 귀사를 했죠. 예, 네,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죠. 네, 이제 그 특검이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가 아주 그 초미의 관심사죠. 네. 이 재청구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관측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뇌물 혐의와 좀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그 특검으로서 좀 우회할 수 없는 이 쟁점이기도 하죠. 이 특검은 그 뇌물의 그 대가성 확인에 이제 집중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의 그 삼성 합병 그 찬성 이외에 그 어떤 특혜들이 있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삼성그룹 그 순환 출자 해소와 관련해서 이 삼성 SDI가 그 보유하고 있던 이 통합 삼성물산의 그 주식 처분 문제. 원래는 이제 1,000만 주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그 500만 주로 이제 그 줄여주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상장과 관련한 그 한국거래소의 그 규칙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 최순실 정유라 씨에 대한 명마 구입 우회 지원 의혹을 이제 집중적으로 따져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영장 재청구는 이제 빠르면 15일 전후, 그러니까 내일 이제 전후로 이제 실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영장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인사가 내일자로 이제 있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내일을 지나서 하느냐, 내일 중으로 하느냐, 예. 이것도 좀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당내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안희정, 이재명 다른 두 예비 후보들 이 두 분들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한테 토론 좀 하자. 예? 네. 예.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섰네요. 이 대선 토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예. 네. 이 선발 주자들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후보 주자들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고 하자고 그러고. 예. 네. 역시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이제 전문용어로 부자보험 조심이라고. 그런가요? 네. 아니, 이제 그 충남도지사는 그 당이 앞장서서 그 토론회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이 문재인 전 대표의 그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좀 환영한다면서 함께 토론회장에서 각자 소신을 말하는 그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이 민주당 경선이 이제 그 문재인 안희정 구도로 그 가면서 좀 상대적으로 언론의 그 관심이 떨어진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나왔죠. 이재명 시장 측의 그 대변인을 맡고 있는 대변인 격인데요. 이 재윤경 의원 이 논평을 내고 이 치열한 대선 토론으로 그 만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제 이 대선 후보로 그 현장 방문과 그 각종 이벤트 일정은 모두 소화하면서도 이 토론 자리에는 그 공식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반대하는 것은 이 토론을 기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그 압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요. 언사가 엄청 세졌어요. 예? 네, 참 이 두 사람 정말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짐승 얘기까지 나왔으면 글쎄 말이죠. 예. 어제 오후 그 광주 그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그 광주 전남 그 언론 포럼 그 초청 토론회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그 단일화를 한 뒤에 문재인 후보를 좀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패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좀 패널의 질문이 좀 고약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 얘기하기를 이 동물도 고마움을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좀 격한 표현을 좀 사용을 했죠. 이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자신의 그 공동유세등을 그 언급한 뒤에 이 양보만으로도 그 고맙다고 하는 것이 그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도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이 자리에서 그 결선 투표제 도입을 이제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이 수십 년간 그 야권의 그 영혼이었던 결선 투표제를 이번 한번 그 자신의 그 당선 여부에 맞춰서 이해타산에 맞춰서 그 무시하고 기회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향후 몇십 년간 정말 그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거듭 결선 투표제 도입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발언 역시 이제 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좀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겠죠. 예. 이 민주당의 그 문재인 전 대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고 그러죠. 예, 참 근데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이렇게 발언이 세질 줄은 몰랐어요. 예. 네, 상당히 좀 격한 글쎄요. 표현이고 예. 이제 표출이었죠. 그리고 새누리당이 어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고 약칭은 이제 한국당이래요. 한국당. 근데 영입인사 1호도 지금 발표했죠? 네, 자유한국당 색깔은 계속 그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고요. 로고는 횃불을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횃불에 대해서는 논란들도 좀 많은데요. 이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치명훈 외부 영입인사, 언론을 통해서 좀 잘 알려진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인사를 이제 곧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네. 그 인사가 바로 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15일 내일 그러니까 김진 전 논설위원이 입당을 하고 대선 출마 기자회견도 갖는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아주 그 풍년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김진 전 논설위원이 그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하면은 벌써 그 네 번째입니다. 이인재 전 의원, 원유철, 안상수 의원이 이미 그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제 뒤따라서 그 대선 출마를 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김문수 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를 또 그 예비 후보 물망에 올라 있는데요. 예. 네, 자유한국당 아주 그 대선 후보들은 넘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여기서 안상수 의원은 이 안상수 시장은 아닙니다. 창원시에. 창원시장을 인천시장을 하셨던 안상수 의원 이분임을 저희가 이제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중진 의원 10여 명이 당 차원에서 집권 이후에 국정 운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자, 어떤 취지인지 직접 입장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집권 이후 국정 운영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보셨죠. 네. 근데 그걸 사실은 대선 1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걸 우리가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고 대통령 당선되면 바로 대통령으로 갑니다. 네. 이건 연말에 이 선거를 치르고 2달 동안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 하던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이 측면에서는 이게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 혼란이 온다. 네. 당선이 되더라도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국민에게 큰 이건 불안을 안겨주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를 대비하기 위해서 당내에 이에 대한 이 맞추는 상황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선거 기간에 했던 그 공약들도 검토를 하고 또 집권하고 나면 바로 대통령 취임을 해야 되는데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된 사안들을 하나하나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당내에서 준비 안 하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지금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네.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국민이 줍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0%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또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무능한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국민에 대한 예의로서 당연히 우리가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예. 정권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조건이 돼 있다, 이게 준비돼 있다. 이걸 대회에 드러내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준비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 준비라는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것은 탄핵을 전제로 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하죠. 탄핵이 안 되면은 탄핵 결정이 안 되면 선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연말에 가서 해야 되니까. 예. 그러나 지금 탄핵이 국민 10명 중에 8명, 9명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촛불광장에 모인 연 인원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 절대 다수가 탄핵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탄핵이 안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 헌재에서는 당연히 탄핵을 결정할 것이라 보고 3월 초에 밖에 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바로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준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해야죠. 근데 지금 이재명 시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 못한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국민이고 국민 정서가 어떻고 지금 촛불광장이 어땠다는 걸 알고 있죠. 예. 전 국민이 지금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인들 지금 그 심정이 별로 다를까요?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현명하고 또 정확히 상황을 보는 분들이라서 당연히 결정을 하시겠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태극기 집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예. 보면은 아주 소수의 분들이 모여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짜 뉴스가 어디 횡행하는데 그 가짜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주 독특한 이런 극우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비슷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은 우리나라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분들 세계에 있는 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 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른정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그것도 상식과 부합한다고 보죠. 네. 만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건국이라면 최대 이 엄청난 사건이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이게 제대로 지탱이 될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우선 바른정당뿐만 아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약간 전체가 아마 그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회는 지금 200명 이상 국회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 국회가 되도록 돼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죠. 지금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국회가 뭐 해산되는 상황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도 만일 기각이 되면은 총사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총사퇴뿐만 아니고 더 험악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야죠. 더 험악한 상황은 예를 들면 뭔가요? 그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총사퇴뿐만 아니고 예. 지금 뭐 상상하기도 힘듭니다만은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게 그러니까 뭐냐는 거죠. 더 안 좋은 상황. 글쎄요. 뭐 예. 서로 상상해보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헌법 재판관들께서도 가장 현명하고 상황을 정확히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민주당 지지율 40%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거고요. 이 리얼미터 주간 집계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과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8.0%,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였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지금 국민의당과 손학규 의장의 국민주권개혁회의가 통합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 세력,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 세력들이 이 국민의당이나 제3지대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상황이 지금 전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 우리 당내는 더 견고해지는 것 같고 예. 거꾸로 제3지대를 구성하고 있던 분들이거나 또는 다른 당에 있던 분들이 우리 당으로 가고 지금 망설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 당에서 빠져나가는 세력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뭐 아닌 것 같고 거꾸로 지금 우리 당으로 오겠다는 세력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 현상이. 따라서 그 국민의당과 합쳤던 문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별개로 민주당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이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전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틀리지 않는 말씀이죠. 그분들도 우리 당에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분당에 나갔기 때문에 민주당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보죠. 그럼 우리 민주당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운운하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서 함께 개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당은 그냥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새로 나간 국민의당 분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분들도 우리 당의 민주당의 전통을 개성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국민의당과 우리 또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야권 3당이 같이 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만일에 우리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립정부가 필연이거든요. 예. 저는 연립정부보다는 과거에 같이 했기 때문에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한 당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의견이 다른 것은 당내에서 서로 조정하면 되는 거이지 따로 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립정부 말씀하셨는데 연립정부 하려면 아니 지금 뭐 섀도우 캐비넷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는데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게 좋다고 보죠. 근데 지금 그 상대인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냉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 결정이 나면은 이를테면 선거가 결정이 나면은 연립정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논의가 급속히 진전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손학규 전 대표께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안희정 지사 보고 친노 친문의 홍위병이 아니냐. 언제부터 중도였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좀 지나친 말씀이라고 봐야죠. 물론 정치를 하다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같은 뿌리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순화된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홍위병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것 같고 뭐 안희정 지사가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사과하는 것도 필요하죠. 안 지사가 언젠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도 예전에 손학규 전 대표를 상당히 비판하지 않았나요? 정계 은퇴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판은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못됐다. 예, 금도가 있으니까 서로 금도를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새누리당이나 다른 당이 아니거든요. 같은 그 동지였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감안한다면은 적절한 선을 유지할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안희정 지사가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해봐야 알죠. 왜냐하면 안 지사 지금 아주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참 국민들이 보기에 흥미진진하게 됐습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죠. 아주 좋은 상황이라 생각해서 저는 뭐 중도에 있습니다만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흥행이 될 상황이다. 이건 절대로 이거 나쁜 거 아니다. 좋은 일이다. 당 전체를 볼 때. 그래서 일견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친문이 더 많지 않나요? 친문이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층의 확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왜 대북 송금 특검하고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누구든지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보면은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지나보면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대북 송금 특검 관계도 이건 전 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잘못은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그때 그거 잘못됐구나. 그거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반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점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박 전 대표 주장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맞는 지적을 했는데 그걸 수용하는 이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의 삶의 여행 3등석 하니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 8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눈누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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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난나. 어? 밟아요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지는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거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홍은희 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SM6를 선택한 당신이 더 안심하게 됐다는 것. 5만여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SM6.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 SM6 QM6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면 좋겠습니다. 6월의 제이준 통신. 졸업식이다 2월입니다. 친구들과 이별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날만큼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졸업식 전날 밤 딱 15분. 제이준 마스크팩 하세요. 졸업식 사진은 평생 가니까 제이준 잊지 마세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39분 2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위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상일나들목 부근 4, 5차로에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구리에서 상일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와 송내나들목 사이 1차로에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수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이미 1시간 전에 강변북로 위로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구간이 아직도 계속 처리되면서 일산 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성산대교와 난지나들목 사이 3차로에 사고 처리 때문에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가짜뉴스, 페이크뉴스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모니터에 들어가겠다. 명예훼손 땐 모욕 혐의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지금 이 가짜뉴스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사회 전반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태광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의 정의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보통 찌라시라든가 카드라 통신 이런 거는 이미 있었죠, 그죠? 네,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적인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접했을 때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유언비어구나 또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고 언론의 공신력을 빙자하면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게 뉴스인가라고 생각이 되고
뉴스라고 생각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속아 넘어간다. 언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찌라시 같은 경우엔 아예 이거는 그냥 정보지 수준이기 때문에 걸러서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뉴스라도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형태 그죠? 자체가 이제 뉴스 형태로 나와 있죠. 예. 뉴스에 이렇게 보도되었다. 또는 외신에 이렇게 보도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은 반기문 총장도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많았던 그렇죠. 뭐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곤욕을 치르신 분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안토니오 구테스 신임 총장이 대선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일부 이제 언론으로 받아쓰기도 했고, 그게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유엔 정신에 위배된다.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했다가 곤욕을 치렀죠. 역시 또.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 이렇게 좀 발언이었다라고 나중에 정정 그 발언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재밌는 일도 있습니다. 정미용 씨 같은 경우는 그 탄핵 반대 집회를 외국의 석학들이 반대하고 있다. 탄핵 반대를 외국의 석학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가짜 뉴스에 나와 있는 그 누군가 이제 장난스럽게 만든 가짜 뉴스인 것 같은데 그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석학 이름으로 착각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요, 예를 들면 뭐 BBC라든지 외국 언론에 전해진 얘기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증거 찾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대중들이 기본적으로 국내 언론에 대한 불신 또 이런 것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으로 이용당하는 건데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반대될 경우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 양상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성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렇죠. 국내 언론에 대한 불신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외신에 이런 게 보도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치적 입장에서 특정 입장에서 반대되는 사람들은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가짜 뉴스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요새는 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 측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그 다른 사람들이 보낸 그런 여러 가지 뭐 SNS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기 혼자 믿지 않게 된다면 좀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3명이 모이면 거짓말도 진짜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SNS가 바로 그 여러 사람의 군중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SNS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SNS를 열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열린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에 이제 뭐 초기에 열린 공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게시판과 SNS는 전혀 다르죠. SNS는 본인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는 그런 도구에 가깝죠. 그렇죠. 그게 폐쇄적입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게 사실이라고 듣고 싶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SNS가 결국은 활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사람이 다 그런 경향들이 있죠. 자기 자아를 강화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근데 SNS는 그게 이제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야, 너 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회의감이 사라지잖아요. SNS도 마찬가지로 특히 내가 정책 편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책 편향이 조금 흔들릴 때 옆에 있는 분들이 으쌰으쌰를 해주면 또다시 이제 정치적 입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악순환이 SNS에 아주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SNS상에서 쫙 가짜뉴스가 퍼지면 거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죠. 경찰도 이제 내사를 하겠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단 퍼져버리면 이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SNS 같은 경우는 뭐 바다와 같은 것이라서 떠내려가 버리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또 그것을 퍼뜨린 분들이 양심적으로 그걸 또 뭐 정정 보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한번 여기에 이제 걸려들면 이제 본인의 명예만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예로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것을 유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
가짜뉴스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 무슨 형태가 됐던 간에 유언비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요새 특히 많아지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우리 사회가 완전히 양분화됐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날뛰는 거 아니냐 가짜뉴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일단 뭐 그런 그 상황들이 한국에 뭐 어제 오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언론들의 속보 경쟁.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를 사실 정론을 펼쳐야 될 언론들이 받아 쓴다는 거에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제가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좀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언론사가 600곳이 지금 넘죠, 그죠? 예, 훨씬 넘죠. 언론사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속보 경쟁, 단독 보도 경쟁 이런 걸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금방 말씀하셨던 한국 특유의 또 포퓰리즘이 또 작동을 하고 있어요, 언론 환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짜뉴스의 피해나 또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또 이것이 뭐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부상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언론의 책임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책임성이라는 부분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를 사실로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책임성이 지금 굉장히 좀 옅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뭐 언론인들 책임도 있겠지만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언론 환경 자체가 이런 특종이나 단독 보도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광고 경쟁이죠. 광고를 해야 되고 트래픽을 올려가지고 특히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회수를 높여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 헤드라인 알바라는 그런 신종 직업들 이제 출연할 정도로. 그게 뭐예요? 헤드라인 알바. 그러니까 이제 포털 사이트에 그 제목을 자극적으로 다는 겁니다. 뭐 신율 교수님 알고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다는 거예요.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안에. 그런 식의 분위기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연장선에서 지금 가짜뉴스를 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과거에 좀 장난스럽게, 제가 보기엔 한국 최초의 가짜뉴스는 아마 그 설악산 흔들바위가 떨어졌다라는 그 보도, 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만 해도 장난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본인들의 정의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게 만드는 어떤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이에요. 이 외국에선 뭐 페이크 뉴스, 이 가짜 뉴스를 식별하는 앱도 개발됐다고 하던데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서 좀 그 이성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가짜 뉴스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걸 이제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짜뉴스의 특징은 굉장히 과도하고 선정적인 그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뉴스들과 비교하는 그 비슷한 뉴스가 다른 언론에도 보도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공신력 있는 언론을 찾아서 확인해보고 그런 보도들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한번 의심해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뭐 공신력 있는 언론이라면 예를 들면 5대1 간지 정도 되겠죠, 그죠? 그렇죠. 5대1 간지 보도가 되지 않으면 약간 처음에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어떤 확정 편향에 의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SNS 하는 걸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5대1까지 플러스 이제 YTN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YTN도. 어쨌든 여기에 속아서 이것을 계속 퍼나르고 이런 일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라는 그런 인식도 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태광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